네, 안녕하세요. 신학적 인간학 3조 STM 전체 사회를 맡게 된 공과학번 수학과 양태우입니다. 저희는 오늘 변희성 교수님의 1주차부터 3주차까지의 강의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표에 앞서서 자기소개를 하고 1주차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화공생명공학과 1공학번 이상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공학과 1공학번 김보배입니다. 안녕하세요. 14학번 영문학과 강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학과 1, 2학번 이선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14학번 영문학과 김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13학번 컴퓨터공학과 서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문방송학과 11학번 송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영학과 1사학번 김민성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학과 공부학과 정연구입니다. 바탕으로 STM 토론 발표를 맡게 된 1공학번 이상준입니다. 저는 지난 1주차에 교수님께서 강의하셨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중간중간에 그 주제에 대한 사례를 덧붙이고 그 이외 저희 생각들과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다 알고 있듯이 인간은 누구나 항상 그들에게 좋거나 유익한 것들을 갈망합니다. 그런 갈망들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마다 처한 환경이 다 다르고 기본적으로 시간과 공간 그리고 많은 다른 어떤 개인마다의 조건들, 특히 이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인 요소가 이 부분에 크게 작용합니다. 쉬운 예로 저희같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과 아메리카의 인디언들이 원하는 것들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저희는 그러한 갈망들을 모두 다 공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인간 존재에 대해 탐구하는 적절한 방법을 신학적 인간학 수업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저희는 모든 종류의 인간 지식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려고 해도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다 알 수 없고 단지 그것을 탐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야 되고 그 방법들은 그러한 인간 지식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저희는 이러한 지식이나 지혜를 셀프 놀리지라고 부릅니다. 이 지혜는 자기 성찰과 내면을 가꿈으로써 얻어질 수 있습니다. 이 수업에서 그러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저희는 프렌드십, 퍼스널 릴레이션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바로 크리에이티브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네, 다른 분들은 셀프 놀리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은 모두에게 좋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셀프 노잉 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협력해야 하며 타인과의 소통을 해가며 창의적인 방법을 얻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나와 다른 생각들도 능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의 속뜻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이해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의식 지향적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갇힌 마음으로 책만 들여보는 것이 아니라 포용적인 마음을 갖고 글 속의 의미를 말 속의 지혜를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노잉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이해와 다른 사람들의 소통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김보배 학우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셀프 놀리지에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욕구를 갈망하거나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정의한다면 인간의 본성은 자신의 가치나 자신의 욕구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같은 가치나 같은 욕구를 갖고 있다면 매우 편하겠지만 당연히 인간의 욕구와 가치는 모두 다 다릅니다. 모두가 같은 TV 프로그램을 보고 싶어 하지만은 어머니는 일일 드라마를 보고 아버지는 TV를 보고 저는 예능 방송을 보는 것처럼 인간의 개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통합하거나 그런 과정은 필요하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가치, 욕망을
다루는 방법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우리는 논리지 오브 논리지 혹은 셀프 논리지를 알고 이를 통해서 수많은 욕구와 가치를 하나하나 파악하는 것보다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지식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강하는 신학적 인간학은 인류학적 지식을 다루는 지식을 얻는데 바로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매우 흥미로운 게 제가 전공 과목으로 데이터베이스 과목을 듣고 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 과목의 목적은 수많은 종류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다루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놀랍게 이 수업에서도 메타데이터라는 데이터 오브 데이터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대한 또 다른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를 잘 활용해야지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는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이런 대입을 통해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번 신학적 인간의 수업이 왜 인류학적 지식을 다루는 지식을 획득하는 데 목적이 있는지 이해하기 매우 쉬웠습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이 셀프 논리지를 다루고 획득해야 하는지 많은 고민을 통해서 편향되지 않고 객관적이며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찾고 이를 시행하는 게 신학적 인간학의 가장 큰 목표인 셀프 논리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셀프 논리지라는 개념이 아직 너무 추상적이고 직관적이라서 와닿지가 않는데요. 혹시 이를 알아가는 방법이나 구체적인 사례들을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다들 사람들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에게도 지난 학기에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요. 저는 휴학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졌었습니다. 남자 동기들은 군대로 떠나고 여자 동기들은 학교를 잘 다니지만 저는 시간이 흐르는 대로 그냥 학교에 남아있는 느낌만 들었습니다. 휴학을 하기에는 부모님의 반대도 있었고 구체적으로 하고 싶던 일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다니기에는 한 학기가 아쉽고 쉬기에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 신경 쓰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친구들에게 휴학하고 싶다고 말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원래 지금 학기가 어렵다. 그래도 2학년은 마치고 휴학을 하라면서 저를 다독였습니다. 부모님께서도 마찬가지셨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휴학은 절대로 안 된다면서 휴학을 만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들어야 했던 것은 제 마음속 의견이었습니다. 쉬는 것이 방학으로는 부족한지 왜 굳이 휴학을 선택해야 하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후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휴학을 하고서 쉬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하는 공부 말고 다른 방법으로 20대의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어차피 졸업하면 대학원이나 취업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 전에 저만의 시간 그리고 기억이 남을 만한 20대의 추억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대에 남은 시간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생각하면서 이제 어디론가 떠나자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원래 여행을 좋아하지만 다른 장소에서 지금과 다른 시간을 보내고 나면은 1년이 늦든 2년이 늦든 그 늦은 시간만큼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휴학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부모님께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설득하여서 이제 다음 학기 휴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사례를 보시면 고민을 털어놓으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볼 수도 있었고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안 좋았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획일화가 될 수가 있고 그 얘기하기에 제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고뇌하고 혼자서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애썼는데 이게 좋게 해결이 안 될 때도 있었지만 그만큼 자기 자신을 스스로 성찰하는 방법을 깨우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인지도 이제 깨달은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로써 자신의 삶과 셀프 노잉을 행했습니다. 여러 사람과 얘기를 나누었을 때는 폭넓게 그 고민을 바라보는 것도 여러 해결 방법을 나올 수 있지만 저처럼 귀가 얇거나 줏대가 없는
않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잘못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고민을 하고 어느 정도 결론을 마음에 붙인 후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서로 커뮤니케이션 해가면서 너의 의견 어떠니?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모두 듣고요. 혼자 생각하다 보면은 이제 혼자 결정을 내리게 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좋지 않은 결말이 나올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얻을 수 있는 지혜이고 지식이기 때문에 또 다시 닥칠 그런 상황에서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김보배 학우님도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신가요? 저도 되게 비슷한 생각하고 사례를 생각해왔는데요. 먼저 우리가 놀리지 오브 놀리지라고 하는 셀프 놀리지를 알아가는 바로 그 과정인 셀프 노잉의 과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한 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편향되지 않고 객관적이고 그리고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서로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크리에이티브 콜라보레이션,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명산의 전체적인 경치를 감상하기 위해서는 반대쪽 봉우리 위에 올라가야지만 그 명산의 경치를 오롯이 감상할 수 있듯이 자신의 가치와 욕망을 편향 없이 오롯이 보기 위해서는 자신의 관점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서 상대 혹은 타인의 관점을 통해서 그 가치와 그 욕구를 한번 봐야지만 진정한 셀프 놀리지를 완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크리에이티브 콜라보레이션 이전에 미리 선행되어야 할 행동이 바로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는데 바로 그것을 저는 셀프 퀘스천이라고 하겠습니다. 셀프 퀘스천이 문득 그냥 글만 보자면은 자아 성찰과 같다고 혹은 비슷하다고 아니면 똑같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정의하는 자아 성찰과 셀프 퀘스천은 조금 다릅니다. 자아 성찰과 셀프 퀘스천이 모두 스스로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자신을 알아간다는 그런 관점에서는 일맥상통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자아 성찰은 꾸준한 자기 관찰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가치, 욕망을 바로 명확히 아는 것을 자아 성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반해 셀프 퀘스천은 꾸준히 자기 관찰을 한다는 점에서 똑같지만 명확히 자신이 원하는 가치, 욕망을 아는 것, 자신이 원하는 가치와 욕망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욕망과 그 가치, 자신이 추구하는 욕망과 가치의 영역을 아는 것이 바로 셀프 퀘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말하면 즉 명확하게 그것을 뽑아내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영역, 그러니까 일정한 도메인을 아는 것이 바로 셀프 퀘스천입니다. 제가 이렇게 애매하게 정의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가치나 욕망을 진정으로 아는 것을 모른 채 바로 그런 크리에이티브 콜라보레이션인 활동을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한다면 자칫 타인의 욕망이나 가치를 자신이 원하는 가치나 욕망이라고 생각하기 쉽고 그런 가치 전도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편향의 위험성이 존재하기에 우리는 완벽한 자아 성찰보다는 크리에이티브 콜라보레이션을 추구하는 것인데 자신이 원하는 가치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 크리에이티브 콜라보레이션을 실시하면은 오히려 그런 위험이 또 발생되기 때문에 저는 셀프 퀘스천이 전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저희 세대에서 이런 현상이 매우 심한 편인데요. 대다수의 저희 친구나 선후배들은 자신의 가치가 아닌 타인의 가치나 사회의 가치를 자신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바로 이런 현상들이 셀프 퀘스천 없이 커뮤니케이션한 결과 백지에 남의 색깔을 입히는 것과 같은 가치 전도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이 바로 이런 현상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주체로서의 인식이 없고 이런 상태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면 결과적으로는 크리에이티브 콜라보레이션이란 그런 하나의 목표에 실패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도 저 자신도 원하는 가치가 뭔지, 욕망이 뭔지, 심지어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이런 질문이 있을 때마다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는 데에서 아이디어를 갖고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셀프 퀘스천이 부족하다고 저 스스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셀프 퀘스천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신이 원하는 가치, 욕망의 그 영역을 포착해야 되는데요. 절대로 명확한 답을 도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아 성찰을 통해서 셀프 논리지를 하는 것과 같이 편향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례들이 이런 셀프 퀘스천의 중요성을 반각하게 되는지 알아보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 주위에서 쉽게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대학교 입시 때인데 다들 원하는 과에서 원하는 공부를 하고 있으신가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은 아마 제 생각에서는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고등학생이 자신의 사회나 타인의 가치, 욕망을 자신의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해야 될 공부나 연구보다는 혹시 명문대라는 타이틀 혹은 유망한 학과라는 그런 취직이 보장된 학과를 선택해서 입학하거나 아니면 진학하거나 합니다. 저 또한 이런 갈등을 빚었는데 저의 부모님은 제가 교편 선생님이 되는 것을 원하셨고 저도 그게 저의 목표라고 한때는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저는 남을 가르치는 것보다 제가 수학과 일을 나타낼 수 있는 전자나 컴퓨터공학이 제가 원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고 바로 저는 그렇게 진학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것, 방향을 아는 것 이런 것이 셀프 퀘스천의 목표이고 그리고 상대방과의 그 커뮤니케이션에 가장 전제돼야 될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저도 졸업학년이기 때문에 많은 생각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와 욕망을 이루려고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수업을 통해서 스스로에 대한 질문과 여러 사람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와 욕망을 알고 논리지 오브 논리지를 알아갈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신 분 이상준 씨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이러한 크리에이티브한 콜라보레이션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저 나름대로 사례를 통해 연구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찾기 힘들었지만 옛날 생각을 하다가 그 사례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기억하세요? 예. 네, 그때 저는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이었고 지금 대학에 입학하신 분들이나 저학년 분들은 너무 어릴 때 보셔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겠네요. 그때 저도 많이 어렸었지만 그때 분위기와 상황이 얼추 기억이 납니다. 월드컵을 저희 나라에 개최하게 되면서 저희는 거스 히딩크라는 명장을 영입하게 됩니다. 그때가 2001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 부임 초기의 히딩크 감독은 오대영 감독이라고 불렸습니다. 국민들은 그의 리더십에 많은 기대를 걸었었지만 강팀 체코에 5대0으로 무너졌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도 국민들의 기대치와 다르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계속 보여줬고 히딩크 감독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도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비난에도 선수들은 히딩크 감독을 믿었고 그의 리더십에 순응하면서 그를 따르고 외국인이지만 거스 히딩크 또한 팀에 녹아들었고 선수들의 단합과 화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월드컵 직전 여러 평가전에서 놀라울 만한 성적과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강팀 프랑스의 3대2로 막상막하의 경기를 펼치다 아쉽게 진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계속 이끌어서 대한민국은 조별 예선을 무패 성적으로 1위로 통과하고 토너먼트에서 그 당시 가장 축구를 잘했던 나라인 이탈리아, 스페인을 꺾고 4강에 진출했었습니다. 저는 이때가 제가 느낀 최고의 크리에이티브 콜라보레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독과 선수, 코칭 스태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하나가 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그때만큼의 콜라보레이션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크리에이티브 콜라보레이션을 이뤄냈던 이유를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히딩크의 리더십은 책으로 나올 만큼 유명한데요. 그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했고 자신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전달하지도 않고 항상 상호 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는 선수들에게 항상 즐겨라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월드컵을 앞두고도 축제를 즐겨라, 경기를 즐겨라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히딩크가 감독과 선수 간의 어떤 유대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통해서 화합을 이끌어내려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이겨라, 지면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런 말이 경기를 앞둔 선수들에게 들렸다면 선수들은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요? 아마 그들은 경기 중에 화합과 팀워크를 이뤄내지 못하고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항상 비난만 하던 국민들의 태도가 콜라보레이션을 이뤄낸 팀을 향한 응원과 격려로 바뀌면서 선수단은 진짜 프렌드십을 만들어 나갔고 결국에는 선수단과 5천만 국민 전체가 크리에이티브 콜라보레이션을 이루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정성 있는 프렌드십은 끊임없는 서로 간의 대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과정 속에서 생겨납니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지속적인 상호 간의 대화, 커뮤니케이션의 과정 속에서 진정한 프렌드십을 발굴해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신학적 인간학에서는 수업과 조모임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조원 모두 서로서로를 돌보는 것은 저희 수업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학기에도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었습니다. 그때 느낀 것은 이러한 진정한 프렌드십을 형성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하고 만남을 가지고 콜라보레이션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여러 조들을 살펴보면 독단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려고만 하는 조언, 열정 없이 조모임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 조언도 있었던 것 같고 그 외에 일반적인 사람과는 다른 개인적인 특성을 가진 조언도 있었습니다. 콜라보레이션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모두 다 똑같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서로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밀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좋은 생각, 다양한 의견 감사합니다. 첫 번째 강의는 수업의 목표, 저희가 해야 될 활동 같은 것을 제시하고 확인시켜줄 수 있는 수업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우리가 왜 셀프 놀리지를 정의하고 이해하며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 그것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저희가 조모임을 하고 이렇게 STM을 찍는 이유도 결국은 우리가 셀프 놀리지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니까 더욱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혹시 이번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네. 서민영 씨의 사례를 듣고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는데요. 현대사회에서는 협동이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어지는데요. 이렇게 스스로만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제 경우에는 제 고민을 혼자서 깊이 생각해볼 시간 없이 다른 사람에게 고민을 무작정 털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주장은 하나도 안 들어가져 있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의해서만 결정을 내리면서 제가 느낀 바는 혼자 생각하는 것도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 둘 다 좋지만은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은 먼저 자기 자신의 삶을 실천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도 내 주장을 굳게 가진 후에 여러 생각이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은 주관적으로도 객관적으로도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는 것일 거고요. 지금 사회에서는 협력의 중요성을 강요하고 있지만 개인이 없는 그룹에서의 협력은 영혼 없는 시체들만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의 주장이 있으면서 팀원의 의견을 한 곳으로 잘 모아서 협동해야 좋은 결론에 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 이렇게 하는데 일단 김보배 학우님께 질문하고 싶은데요. 일단 발표자 세 분 모두 크리에이티브 콜라보레이션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 크리에이티브 콜라보레이션이 자기 자신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주변 사람들과의 프렌드십이나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잖아요.
네, 김보배 학우님께서 말씀해주신 셀프 퀘스천의 개념 정의가 좀 좋게 와닿아서 이것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셀프 퀘스천 같은 경우에는 김보배 학우님께서 크리에이티브 콜라보레이션의 전제된다. 자신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났을 때 그 영역을 자기가 가치 영역을 지키고 났을 때 그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비로소 이루어지고 자기한테 좋은 영역이 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 생각하시기에 셀프 퀘스천이랑 크리에이티브 콜라보레이션이랑 둘 중에 이제 둘 다 만족됐을 때 어떤 것에 더 가치가 중요한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굳이 꼽자면은 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하면 역시 크리에이티브 콜라보레이션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상호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셀프 퀘스천이 전제된 상태를 바탕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야지만은 진정한 크리에이티브 콜라보레이션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어디까지나 그 셀프 퀘스천이 본질은 아니고 전제되어야 될 만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정성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바로 저희가 배우는 이런 셀프 놀리지에 대한 중요한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손상준 학우님께 질문드리고 있는데, 프렌드십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하셨는데,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프렌드십이랑 어떻게 다른 것이며, 일상생활에서 그런 프렌드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어떤 게 있을지.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례만으로 저희의 일상생활에 바로 적용시키기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프렌드십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서로 대화하고 지속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친한 사람이 아닌 새로 본 많은 사람들 전체가 한 명도 빠짐없이 진정한 프렌드십을 발전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각 개인은 모두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포용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개인은 스스로 모든 사람의 성향이 같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한 집단에서 빠지는 사람 없이 끌고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그냥 저희 학교 생활에서 동아리나 종모임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그 집단이 좋은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제가 앞서 말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온라인이나 저희 카톡 많이 하니까 그런 걸로 한 명 한 명 체크해주고, 어떤 공식적인 자리뿐만 아니라 사적으로도 자주 만나서 프렌드십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로써 1주차 발표를 일단 마치고요. 이따가 2주차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2주차 강의 STM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 STM은 인간의 욕구에 관한 내용으로 강현석 씨, 김나영 씨, 그리고 김민성 씨가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석 씨, 김민성 씨와 함께 3조 2주차 STM 발표를 맡은 1사학번 영문학과 김나영입니다. 우선 강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 2주차에 하신 강의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그것을 크게 욕구의 정의와 이중성, 그리고 바람직한 욕구 충족 방법의 세 가지로 나눠 설명하셨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여 토론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우선 처음으로 욕구의 정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토론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욕구의 정의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저는 인간은 선천적으로 항상 무언가를 욕구하는 동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이해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인간의 욕구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또 인간은 그 욕구를 충족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죠. 또한 인간의 욕구는 매우 다양한데요. 교수님이 강의하신 내용처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자면 자연적 욕구와 초월적 욕구로 나눌 수 있어요. 자연적 욕구는 성욕, 수면욕 등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욕구인 반면에, 초월적 욕구는 대표적으로 무엇을 알고자 하는 욕구나 사랑을 받고자 하는 욕구로서 무한하며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이 두 가지 욕구 외에 저는 더 발전하고자 하는 욕구 또한 초월적 욕구라고 생각해요. 저의 예를 들자면 첫 수능을 보고 붙은 대학이 그렇게 나쁜 대학이 아니었음에도
더 높은 대학을 가고자 재수를 선택했습니다. 입학한 이후에는 전혀 생각이 들지 않았지만 처음 서강대에 붙은 다음에도 간간히 반수를 해볼까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이렇게 자신의 위치가 그렇게 낮지 않음에도 더 높은 곳을 향하는 도전의식 또한 제가 생각해본 초월적 욕구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민성 씨는 자연적 욕구와 초월적 욕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강의를 듣고 나서 생각이 좀 바뀐 케이스인데요. 강의를 듣기 전에는 자연적 욕구가 초월적 욕구에 선행한다 이런 식으로 무조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강의를 듣고 나서는 일단 먼저 처음에는 자연적 욕구가 충족되기 전에는 정신적 욕구를 추구할 만한 여유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배고픔이 너무 크거나 졸음이 너무 많이 오면 이게 공부에 대한 알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지라도 자연적 욕구에 눌려서 공부할 생각에 아예 들지 않는 경험이 있어요. 아마 학생이신 여기 모든 분들이 아마 다 공감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근데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나라 안에서는 자연적 욕구를 이제 저희가 쉽게 충족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자연적 욕구가 이제 초월적 욕구보다는 더 기초적이고 본능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를 먼저 충족하려는 인간의 욕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이 여유가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경제적 빈곤을 겪는 아프리카나 동남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욕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제 이들의 경우에는 경제적 빈곤으로 배고픔이나 위생이라는 이제 자연적 욕구의 기본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자연적 욕구의 충족이 개인의 힘으로 충족될 수 없는 상황에서 초월적 욕구의 실현이 오히려 더 잘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성인 같은 분들, 예수, 부처, 간디, 테레사 이런 분들을 뽑을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자연적 욕구를 오히려 초월적 욕구의 실현에 방해가 된다고 봤고 이를 절제하고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줄이려는 노력을 많이 보였어요. 그 결과 일반적인 대중보다 더 높은 경제의 초월적 욕구를 성취하게 되었고 역사의 길이 남을 성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자연적 욕구가 기반이 되어야 초월적 욕구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초월적 욕구의 실현에 자연적 욕구 충족이 꼭 반드시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된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자연적 욕구와 초월적 욕구의 추구는 서로 분리된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욕구를 추구하다 보면 그와 연결된 다른 영역의 욕구 충족 또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대학이라는 장소가 사실상 친목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개개인의 목적 달성, 즉 학점 취득과 취업을 위한 준비를 위해 존재하는 장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서 학생들이 하고 있는 활동의 대부분은 학업과 관련된 것이라고 해도 무방하죠. 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저희가 다니고 있는 이 대학은 순전히 공부만 이루어진 곳이 아니라 고등학교에서는 만나보지 못한 다양한 학우들과 대면하고 친목을 도모하게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대학에서도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생각을 갖고 나서 저는 제 자신의 경우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대학에서 지낸 생활 동안 대부분 저는 학업에 열중한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학우들과의 관계를 다지는 데에도 열중했습니다. 마음이 맞는 친구들을 만나면 어떠한 조건 없이 그냥 편했고 같이 웃고 어울렸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프렌십의 형성이 과연 어떤 욕구에 속할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끊임없이 누군가와 접촉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물론 자신의 고유한 목표를 위해 타인과 만나며 이익을 챙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가 청소년기를 거치고 지금 이 시기까지 성장하면서 사회적인 구조에 의한 이해관계에 따른 만남보다는 진짜 벗을 더 많이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버팀목이 되어주며 설령 자신에게 손해가 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친구를 배려하며 같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봤을 때 프렌십의 형성은 개인적으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자연적 욕구에 더 가깝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민성 씨는 자연적 욕구가 기반이 되어야 초월적 욕구가 실현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강의를 듣고 나서 초월적 욕구의 실현이 자연적 욕구의 충족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현석 씨는 프렌십의 형성이 자연적 욕구에 가깝다고 느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그러면 이번에는 욕구의 양면성에 대해 얘기해 봅시다. 교수님께서는 인간의 욕구란 욕구와 욕구 충족 사이의 긴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처음 이 말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는데 저는 이 뜻이 어떤 것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와 욕구 자체를 충족시키고 싶은 욕구 이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서 마찰해가지고 더 큰 욕구를 만드는 거라고 저는 해석을 했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자면 어떤 맛있는 빙수를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빙수를 먹고 싶다는 생각과 무언가를 먹고 싶다는 욕구를 충족시키고 싶은 생각이 충돌해서 빙수를 먹고 싶은 욕구가 더 커지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연적 욕구에도 이런 긴장이 있지만 초월적 욕구에서 그 긴장이 더 크게 드러나는데요. 아까 제가 겪었던 초월적 욕구의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반수를 하고 싶다는 생각과 더 높은 목표로 나아가려는 욕구를 충족하려는 생각이 충돌해서 더 강한 충돌적 욕구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인간 욕구의 양면성에 대한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나서 실제로 인간에게 어떤 방향으로 욕구랑 욕구 충족의 갈등이 긴장이 발생하는지 궁금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생각해본 결과 인간을 정신적 성숙이 발달되기 전과 후로 나눠서 욕구 충족의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는지 판단할 수 있었는데요. 먼저 정신적 성숙이 발달되기 전에는 욕구와 욕구 충족 사이의 갈등에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슬픔, 짜증, 스트레스, 좌절 등의 형태로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어린이들이 부모님에게 때를 쓰면서 물건 사달라고 소리 지르고 울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다른 아이를 예뻐하는 모습에 대한 질투하는 모습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신적 성숙이 발달하게 됐을 때 욕구와 욕구 충족 간 갈등을 이제 당연시하고 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자신의 모든 욕구를 충족할 수 없음을 깨닫고 우선순위를 세우거나 충족될 수 있는 욕구부터 선별적으로 충족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특히 정신적 성숙이 발달하기 전에는 자연적 욕구에 대한 긴장이 초월적 욕구의 것보다 자주 발생하긴 하지만 이제 정신적 성숙이 발달된 후에는 자연적 욕구에서의 긴장은 좀 이제 영에 수렴하다고 해야 되죠. 이제 되게 적어지고 초월적 욕구의 긴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돼요. 현재 충족할 수 없는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는 자기 개발의 모습이 아마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민성 학우님 의견에 동의하는 바인데요. 저는 인간의 욕구와 그에 대한 좌절감에 대해 의견을 덧붙여보려고 합니다. 저 또한 초월적 욕구 자체는 그 범주가 무한하며 인간이 개념적으로 명확히 정의를 내릴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 충족시키고 싶은 욕구는 끊임없이 생겨나며 그 모든 욕망들을 좇고 추구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본능과 절제 사이에서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키며 정신적으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신적 성숙이 이루어진 후에도 사람이란 존재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이루려 하는 바에 대해 좌절감을 느낄 때 항상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대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간은 이러한 상황에 대면했을 때 처음에는 그 현실에 완전히 순응하고 자신의 태도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하여 평가하죠. 여기서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란 그 욕망을 완전히 억압하고 외부 환경에 복종하는 자를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러한 상황을 인정하려 노력하고 그 상황에서 자신의 태도가 타인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처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사회 속에서 개인 간의 복잡한 관계를 고려하여 자신이 범할 행동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 사리분별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결국 욕망과 좌절 사이의 긴장은 이러한 개개인의 처신에 따라 원활히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욕구와 욕구 충족 사이의 긴장에 대해 민성 씨는 정신적 성숙이 그 긴장을 해소한다고 설명하셨고 현석 씨는 개개인의 처신이 그런 긴장을 해소한다고 설명하셨는데요. 이렇게 인간은 욕구의 동물이라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 좋은 방법으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려는 사람도 있는데요. 자신의 욕구만을 위해 행동하는 마음을 이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이기심으로 인해 변해가는 모습에 대해 교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 욕구를 절제하고 해소할 수 있다고 하셨고, 욕구가 생겼을 때 바람직한 욕구인지 그 욕구가 생길 때 바람직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방법을 위해 프렌십과 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는데, 프렌십은 이기심을 극복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커뮤니케이션은 소통을 통해 욕구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데서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욕구 충족의 방향이 바람직한지 바람직하지 않은지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구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욕구를 이루고자 아무런 잘못 없는 남에게 피해가 간다면 그것은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욕구가 커질수록 이성적 사고가 되지 않아 이런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따라서 욕구를 어느 정도 해소해야 바람직한 방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욕구 절제 방법인 프렌십과 커뮤니케이션 외에도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봤습니다. 그것은 컨시더레이션인데요. 자신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고 이것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욕구인지 아니면 그냥 욕구를 충족시키고 싶다는 단순한 생각일 뿐인지 잘 구분해야 합니다. 인간의 욕구는 욕구와 욕구 충족 사이의 마찰로 인해 커진다고 생각한 저는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아닌 그저 욕구 충족인 부분을 잘 절제하면 욕구 충족과 욕구가 더 이상 충돌하지 않아 적당한 욕구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욕구의 크기가 작아지면 정확한 사고방식을 통해 이성을 잃지 않고 바람직한 방법으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자신이 생각하는 또 다른 바람직한 욕구 충족의 방향이나 이 방법 외에도 혹시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욕구 충족의 방향이 잘못될 경우에는 처음에는 진정성을 띠는 욕구 충족이 오히려 이기적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부분에 공감합니다. 제 경우 저는 2학년에 접어들고 나서 저희 학과 학생회장에 출마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학과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신입생들이 한 학년 동안 선배들에게 학교 생활에 대해 올바르게 배우고 적응할 수 있게 하도록 다짐하며 학생회장의 활동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학부생들의 의견과 충돌하는 경우도 있었고 제대로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를 보면서 조금씩 저 자신의 생각이 변하게 됐습니다. 제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성찰하고 반성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제대로 따라주지 않는다며 다른 사람들을 탓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제 자신도 제가 맡은 일을 소홀히 하게 되었어요.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작년 학생회장 선배의 충고를 듣고 과연 내가 지금 이루고자 하는 바가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힘들다며 그 부담을 조금씩 떠넘기고 시작한 것은 아닌지, 과연 지금 내가 제대로 타인과 소통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하겠다고 직접 나서서 도맡아낸 일인데 그 일을 조금씩 회피하려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힘든 일이 많겠지만 그만큼의 책임감을 갖고 견뎌야 한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는 섣불리 하나하나에 행동하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천천히 낮은 곳에서부터 모두와 이야기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듯 목표의 방향이 개인의 노력과 행동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한번 그 성격이 부정적으로 변하게 되면 원점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예전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진정성에 대한 강의를 교수님이 하시고 나서 제 실례가 되게 와닿는다 이런 생각을 해서 발표 때 이걸 말씀드리고자 했는데요. 먼저 교수님께서 강의하실 때 진정성이 결여된 욕구 충족은 인간에게 있어서 약간 퇴보를 갖고 오게 되고, 진정성이 바탕이 된 욕구 충족의 경우에는 인간의 발전을 갖고 온다는 그런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제가 재수를 하면서 느꼈던 제 스스로의 모습이 잘못된 욕구 충족의 방향성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진정성의 회복을 통해서 제가 이뤄냈다라는 깨달음이 있었는데요. 제 예를 들면은 재수 시절 재수를 시작하고 나서 이제 제가 19년 동안 인생 살면서 재수의 경험이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었거든요. 그 인생 경험에서 가장 큰 실패를 겪고 재수를 시작하고 나서 6월까지 공부를 못하고 슬럼프를 계속 겪었었는데 주변에 보이는 친구들이 공부하는 모습에
억지로 이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공부를 했었는데 오히려 성적은 떨어지고 안 좋은 생각만 계속해서 머리에서 맴돌았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스스로에 대해서 돌이켜보고 내가 지금 뭘 하는 걸까 하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시간을 되게 많이 가졌어요. 그러면서 나의 목표를 이제 다시 재설정하고 타인에 의한 공부가 아니고 나 스스로를 위한 공부를 시작했고 타인과의 경쟁에 휘말리기보다는 나 스스로와의 싸움으로 방향성을 바꿨어요. 그 결과 공부가 굉장히 지겨웠었는데 하면 할수록 공부뿐만 아니라 제가 부족한 모든 점들에 있어서 하나씩 교훈점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스스로 성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됐고 또 공부의 영역뿐만 아니라 삶의 영역 전체에서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되찾게 만들어줬어요. 똑같이 좋은 성적을 받아서 좋은 대학을 가고자 하는 목표를 두었지만 이에 임하는 저의 자세에 따라서 뭐 공부에 대한 결과뿐 아니라 다른 삶에 있어서 자세까지 되게 전과 후가 많은 차이를 줬거든요. 진정성이라는 게 결국은 각자의 욕구에서는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진실됨이 결여된 욕구 충족은 개인의 성장에 결코 득이 될 수 없다는 게 교수님의 강의와 저의 경험을 통해서 직접 깨달을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됐던 것 같아요. 바람직한 욕구 충족의 방향에 대해 현석 학부님은 학생회장에 출마하셨던 경험을 말씀해 주셨고 민성 씨는 재수 때 경험을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에 혹시 질문하실 거가 있나요? 저는 김나영 씨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욕구 절제의 또 다른 방법으로 컨시더레이션을 설명하셨는데 실제로 이 방법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한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또 사용을 하셨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이 방법을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설명을 하자면 제가 욕구 충족과 정의와 양면성에서 들었던 예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서 적용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반수를 고민했을 때 제가 왜 반수를 하고 싶은지 잘 생각해 봤는데요. 정말 제가 정말 반수를 하고 싶어서인지 아니면 그냥 단지 더 좋은 곳으로 나아가고 싶은 욕구를 충족하고 싶어서 하고 싶은 건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컨시더레이션을 오래 한 후 반수를 하는 것이 딱히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닌 그냥 욕구 충족만을 위한 욕구였다는 것을 깨닫고 반수를 포기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따라서 저는 컨시더레이션이 불필요한 욕구를 해소시켜 그 욕구의 크기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컨시더레이션은 굳이 이런 큰 상황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원래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길을 가다가 어떤 빵이 먹고 싶다면은 이게 내가 진짜 저 빵을 먹고 싶어서인지 아니면은 단지 그냥 뭔가를 먹고 싶다 이건지를 잘 그게 작지만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걸 잘 구별하는데 컨시더레이션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한 번 더 깊게 생각하는 거가 욕구의 크기를 줄이고 이성적 사고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저는 강현석 씨에게 질문할 게 있는데요. 아까 처음 주제에서 인간관계의 형성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고 하셨는데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현대사회에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구성원들 간의 관계는 더더욱 복잡해지고 있고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이 증가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결과 우리 모두의 일상을 한 번씩 돌이켜보면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대인관계를 습득할 때부터 서로의 이기심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유아기와 아동기를 거치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대인관계는 다름 아닌 어떠한 목적성도 담기지 않은 순수한 교우관계입니다. 또한 저희가 성장함에 따라 다른 외부적 조건을 배제했을 때 우리가 일생에서 한 번쯤 힘들 때 찾으려고 하는 자들은 계산적인 관계로서 존재한 사람들이 아니라 단순히 생각해서 그냥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러한 기본적인 관계, 즉 프렌십의 경우는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초월적 욕구보다는 자연적 욕구를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민성 씨에게 드릴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욕구 충족의 진정성의 문제에서 그 인간은 현실적 제약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고 올바른 욕구 충족을 이룰 수 있는 방향이 혹시 있을까요? 일단 질문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람직한 욕구 충족에 대한 토론에서 제 사례를 들어서 진정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주변의 환경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한다면 욕구 충족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성을 유지할 것으로 아마 판단이 돼요. 인간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동물이기 이전에 일단 개인 스스로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려는 그런 욕구가 되게 강하잖아요. 이런 개인적인 욕구에 대한 이기심과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사회적 긍정적 방향성, 그리고 개인의 욕구 충족의 방향성이 두 개가 충돌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거에 대한 해결로 김나영 학부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단 개인적 측면에서는 컨시더레이션과 또 사회적 측면에서는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처럼 커뮤니케이션, 프렌드십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하면 해결이 가능하다고 봐요. 일단 사회적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개인 혼자 스스로 욕구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 한계점이 존재하잖아요. 이거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그와 비슷한 또래의 나이대나 이렇게 공통적인 관심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다면 개인의 이기심에 빠지지 않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통합해서 사회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충분히 나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또 사회적 방향 말고 이제 개인적인 방향에서는 아까 김나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컨시더레이션에 통해서 스스로 이제 자기 욕구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나가면 충분히 진정성을 포함한 욕구 충족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질문을 잘 들었는데요. 혹시 자신만의 욕구 충족에 대한 방향성을 잘 바로잡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냥 굳이 막 구체적인 사례가 제일 쉬운 방법은 그냥 부모님이나 친구한테 도움을 구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하신다는 말씀. 그렇죠. 커뮤니케이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2주차 STM 발표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3주차 강의 STM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 STM은 경험에 대한 내용으로 저 양태호와 정영규 씨, 송하준 씨, 이선영 씨가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양태우 씨, 송하준 씨, 정영규 씨와 함께 3주의 3주차 STM 발표를 맡은 11학번 경제학과 이선영이라고 합니다. 네, 경험은 가장 훌륭한 스승이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험을 하고 이를 통해 많은 것을 깨우쳐 나갑니다. 우리가 겪은 이러한 수많은 경험이 있기에 지금의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지요. 세 번째 강연 주제는 바로 경험입니다. 인간은 경험을 통해서 한층 더 성숙한 자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진정한 자아로 성장하는 바로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경험이란 무엇이며 경험에 있어서 우리가 중점을 두어야 할 지점은 어디일까요? 네, 먼저 경험을 정의하겠습니다. 경험이란 우리의 감각기관, 즉 오감을 통해 인식하고 이를 느끼며 생각하고 받아들여진 것들입니다. 이런 경험들은 쌓여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형성하는 배경이 됩니다.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성향보다 이렇게 후천적으로 터득하고 느낀 경험이 인격 형성에 더 큰 영향을 주는데요. 이것은 다른 환경에 입양된 일란성 쌍둥이의 성향이
매우 크게 다른다는 결과를 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경험을 어떻게 느끼는지가 경험의 내용을 결정짓고 축적된 경험이 경험에 있어서의 방향성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태우 씨의 말씀이시네요. 네.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경험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하며 무엇을 추구하는지 바로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인간이 아름다움을 특정한 대상의 아름다움에서 느낄 수도 있지만 그 아름다움을 받아들이고 느낄 수 있는 이유는 그 주체의 아름다운 마음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제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타자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제가 아름답지 못하다면 저는 아마도 아름다움을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아름다워질 때 제 주변도 아름다워진다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인간은 경험을 통해 아름다움을 찾으려고 하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아름다움을 추구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지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마다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즉 선호하는 것이 다르고 또한 한 사람에 있어서도 현재 그 개인이 처한 상황과 시기에 따라서 그 아름다움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경험을 통하여 아름다움을 찾으려는 가운데 개인의 선호, 즉 가치관이 정립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인간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올바른 선호 그리고 가치관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경험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함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으라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사람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폭넓은 시야와 안목이 생기지만 선호하지 않는, 내키지 않는 경험을 피하려고 합니다. 맛있고 재밌고 기분 좋은 아름다운 경험들만을 원하죠. 이러한 개개인의 잣대에 따라 추구하는 경험은 다르지만 남들이 힘들어 보일 수 있는 수험생활 혹은 등산 이런 것들도 알고 보면은 도전과 성취감 그리고 밝은 미래라는 아름다운 경험들을 위한 것입니다. 네, 태우 씨, 하준 씨, 영규 씨께서 공통적으로 경험에 있어서 우리 인간은 아름다움을 추구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듯 경험에 있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저희가 앞서 배웠던 2주차에 배웠던 이 욕구라는 개념과 상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욕구에는 이 방향성이라는 개념이 수반되어 있는데요. 이 욕구에 있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려는 이 욕구가 자신만의 잣대, 즉 가치관이라는 방향성을 정립시킬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잣대로 경험을 제한할 수도 있는데요. 이는 욕구의 방향성에 진정성이 결여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정성의 발현을 막으면서 경험을 제한하는 잣대. 수업 시간에 우리는 이를 두려움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이란 무엇이고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태우 씨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사람마다 경험을 수용하는 능력이나 태도도 매우 다양한데 적극적, 능동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소극적이고 또 폐쇄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과거 특정 사건이나 선입견 등으로 인한 트라우마 같은 장애물로 경험을 피하고 싶어하는 거죠. 이런 두려움은 내적 평화와 자유로운 마음의 결핍에 기인한 것으로서 인간을 폐쇄적이고 고립시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을 회피하고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경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결국 인간을 폐쇄적으로 고립시킨다고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저희 구체적인 사례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인간은 그 신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경험을 통해서 실패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실패들이 쌓이고 쌓이면 그 특정한 경험을 회피하게 되는 폐쇄적인 사람이 된다고 수업 시간에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더 확정적으로 생각한다면은 그게 트라우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경험에 의해 생긴 두려움, 트라우마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군대에서 바로 들어온 마투님이 그 사회에서 자살 시도했던 왕따예요. 그 군대 다녔던 분들은 알겠지만 이등병이고 일병일 때는 그 열심히 하는 모습을 억지로라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친구는 늘 수동적이고 주위 사람들을 답답하게 만들었죠. 저는 처음에 그러한 것들이 쇼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같이 계급이 올라가면서 그 친구도 이제 상병장이 되어서도
근데 늘 혼자 다니고 자기 후임한테도 늘 어렵게 대했죠. 그 경험을 회피하고 두려워한 결과로 2년의 군생활 동안 그 친구는 결국 자기를 철저하게 고립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경험을 회피하고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네, 그 송하준 사모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경험을 회피하고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에는 저도 공감하지만 적절한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뛰어드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경험으로 인해 잘못된 길로 빠져들 수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인간은 경험을 두려워하고 회피하지 말되 적절한 두려움을 가지고 새로운 경험에 대해 그것을 수용해야 될지 말지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별력 역시 경험을 통해서 길러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1주차 발표자이신 김보배 학우님의 의견과 결부시키자면 셀프 퀘스천의 과정을 통해 이러한 분별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꾸준한 자기 관찰을 통해서 자신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의 영역을 알아내고 그것에 비추어 봤을 때 새로운 경험이 그 아름다움의 영역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그 경험이 성공했을 경우에는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그리고 실패했을 경우에는 자신에게 어떠한 부작용이 있을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봄으로써 앞서 말한 분별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태우 씨의 말씀대로 내적 평화, 마음의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인간은 경험을 두려워합니다. 하준 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렇게 경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를 회피한다면 인간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네요. 하지만 영규 씨가 말씀해주신 대로 인간이 경험을 무작정 회피하기보다는 우선 두려움에 앞서서 이를 제대로 인식할 필요성이 요구되네요. 앞서 1주차 강연의 내용이었던 셀프 퀘스천 과정을 통해서 분별력을 기르고 이로써 경험의 주체인 자신과 경험의 대상인 경험을 우리가 통찰해 봐야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무조건적인 경험의 수용보다는 주체적으로 경험을 수용해야겠네요. 그렇다면은 인간이 두려움에 맞서서 주체적으로 경험을 수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요? 교수님께서 주어진 경험 대상에 주목하고 주어진 것을 경험하고 있는 나 자신을 긍정하는 것, 즉 자아의 깨어나기를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내적 평화와 자유로운 마음, 그리고 자신의 굳은 의지가 없다면 혼자만의 힘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혼자서 헤쳐나가는 것도 좋지만 타인의 도움을 받을 줄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 친구 등 주위 사람들의 경험에 대해서 들어보고 조언을 구함으로써 새로운 경험에 대한 두려움을 방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영규 씨께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의 세 가지 조건인 내적 평화, 마음의 자유, 굳은 의지를 들어주셨는데요. 이를 통해서 자아의 깨어나기라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셨고요. 더불어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도 1주차의 강연 내용이었던 콜라보레이션이 하나의 좋은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하셨네요. 아까 이는 2주차의 강연이 끝나고 나영 씨께서 질문하셨을 때 상준 씨께서 대답하셨던 내용이랑도 상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경험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해낸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비유하자면은 그 경험을 회피하는 것은 그 나라는 존재를 스스로 감옥 철장에 가둬 고립시키는 거라 생각해요. 저를 간단한 예시를 들자면은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같은 대학까지 와서 쭉 만났어요. 이거 제가 이제 군대 갈 때쯤에 이제 기다릴 수 없으니까 결국 서로 헤어지게 됐는데요. 그때 막 이성교제에 대한 회의감도 들면서 그 연애라는 것이 정말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그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면서 결국 저는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있었고 연애에 대한 회의감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네, 저도 이런 몇몇의 경험이 있습니다. 대학교 첫 프레젠테이션 발표 때 이게 발표 때 떠니까 발표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발표를 좀 피하고 두려워했었고, 또 전공 과목 중에 금융수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게 초반에 어렵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고 또 그 과목을 계속 멀리하게 돼서 재수강을 하게 됐어요. 그러나 프레젠테이션 발표는 두세 번 이상 하면서 이제 여유가 생겼고 잘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멀리하던 전공 과목도 재수강하면서 흥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즉 성숙한 인격체가 되기 위해서는 주어진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가오는 이러한 경험들도 건강한 자아가 되기 위한 밑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하준 씨와 태욱 씨의 사연을 잘 들었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을 극복함으로써 건강한 자아로 우리는 더욱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갇혀 있다면 하지 못했을 새로운 경험들을 우리는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진정성이라는 가치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보는데요. 두려움을 떨쳐내고 이렇게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그럼 진정성은 어떻게 발현되는 걸까요? 저번 STM 발표 때 선영 씨가 경험을 할 때 경험의 주체인 나 자신을 인정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바라보게 된다면 인간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데 저는 이러한 과정에서 진정성이 발현된다는 말에 동의하고 지지합니다. 그게 비록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때 단순한 노력이 아닌 그것을 내가 반드시 극복하고자 하는 갈망이 진정성이 있다면 시간이 걸려도 언젠가는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교수님께서는 주어진 경험 대상에 주목하고 주어진 것을 경험하고 있는 나 자신을 긍정하는 것이 경험하는 인간 주체의 진정성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을 개인적 차원에서의 진정성이라고 했을 때 저는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진정성에 대해 논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한 경험이든 성공한 경험이든 그 경험을 타인과 공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험의 공유를 통해 1주차에 주요하게 다루었던 크리에이티브 콜라보레이션이 가능할 것입니다. 즉 경험을 하고 나서 좋은 경험 하나 더 했네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긍정하고 그 경험 속의 나 자신을 긍정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경험 후에는 타인과 그 경험에 대해 소통하고 공유함으로써 그 경험을 더욱 값진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그 경험이 실패한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자신에 대한 긍정과 타인과의 소통을 통했을 때 비로소 그 경험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되고 그 이후에 있을 다른 경험을 실패하지 않기 위한 초석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하준 씨가 말씀해 주신 대로 두려움은 저희 내면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해결도 내면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더불어서 영규 씨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러한 두려움의 극복은 개인적 차원에서만 경험의 진정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도 경험의 진정성이 발현될 수 있다고 해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리하자면 진정성을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경험의 주체인 자기 자신을 긍정해야 하며 더불어서 경험의 다른 주체인 타인과의 교류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해낸 우리는 진정성을 구현시켜서 전보다 더 진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결론 내린 경험의 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은 토론 감사합니다. 세 번째 수업을 통해서 인간이 경험할 때의 유기적인 메커니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경험이라는 주제는 방향성이라는 측면에서 욕구라는 주제와 진정성의 측면에서 협력이라는 주제와 상통했습니다. 1주차, 2주차, 3주차의 수업이 모두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저희의 STM 발표와 지금의 토론도 하나의 경험으로서 진정성을 발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제에 대해 질문은 있으신가요? 저는 아까 양태우 씨 발표 중에서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저도 발표 전에 많이 긴장을 하는데요.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하고 누구나 알 수 있는 말이라서 이게 뭐야 라고 할 수 있는 말인데요. 근데 알려진 만큼 확실한 방법입니다. 확실히 준비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이 자신감은 긴장감을 없애주기 때문입니다. 또 이것은 발표든 시험이든 또는 장기자랑이든 모든 일상 속에 긴장되는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에 거의 통용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경험입니다. 사람은 같은 자극이 지속될 경우에 그 반응, 민감도가 둔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쌓이면서 노하우가 생기고 간단한 질문이나 또 발표 중에 농담까지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더 부드럽고 재미있는 발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면 할수록 발표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드는 걸 느낍니다.
저도 아직은 부족하지만 피하지 말고 즐겨라 라는 말이 있죠. 기회가 온다면 즐겨서 두려움을 없애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송화준 씨께 송화준 씨께서 사례로 들으신 군대 후임의 그 깊은 트라우마에 대한 내용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와닿는데요. 그렇게 한번 생긴 그 깊은 트라우마가 그 두려움을 나타내게 되고 그 자기 자신을 최장수에다 가두는 거라고 이렇게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그리고 또 그와 함께 그런 두려움에 대한 극복 방법을 되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혹시 그런 두려움이 생길 때 만약에 그러니까 바라보는 느낌이 아니고 직접 본인에게 두려움이 왔을 때 그런 것을 이제 극복하거나 이겨낼 수 있는 혹시 뭐 방법 같은 건 아니면 노하우나 아니면 경험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저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가위바위보 3세판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저는 일단 두려움이 생기는 일에 무조건 3번 도전합니다. 그 처음은 두려움을 직면했다는 것 그 자체에 의미를 두고요. 그 두 번째는 내가 이 두려움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했다는 거에 의미를 둡니다. 그 마지막으로 3번째 도전할 때는 지금 드는 그 감정이 처음만큼 두려웠는가를 스스로 비교해 보면서 자신감을 가져요. 이렇게 두려움을 의미를 담아서 몇 번 반복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생기면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정현규 학우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정현규 학우님께서는 타인에게 조언을 구한다든지 경험을 공유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협력을 되게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구체적인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진정성에 대해서만 언급하셨는데 이것도 저희가 STM을 하면서 각 주차별로 연결고리를 찾아내고 좀 더 깊은 생각을 해보라는 뜻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주차와의 연결고리를 찾고 공동체적인 차원에서의 진정성, 이것이야말로 교수님께서 강의하신 내용의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들자면 굳이 거창한 사례가 아니더라도 가장 저희 상황에 맞는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학생들이 취업 준비를 하면서 수많은 실패를 하게 되는데 사실 혼자만의 힘으로 그것들을 이겨내고 취업에 성공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학생들은 먼저 취업한 선배나 동기 아니면 취업 지원팀의 도움을 받게 되죠. 이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또다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취업에 실패하였을 때 그것을 혼자 끙끙 앓고 속앓이하는 것보다는 친구들과 혹은 선배들과 술 한잔 걸치면서 나 어떡하냐, 뭐가 문제냐 얘기를 하다 보면 친구나 선배들의 위로와 진심 어린 충고를 들을 수 있을 것이고 그것들이 이제 앞으로 취업에 나아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자신이 취업에 성공하고 나서 반대로 이제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후배, 동기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얘기해 주면서 그들에게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의 피드백이 바로 크리에이티브 콜라보레이션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1주차부터 3주차까지의 발표 토론이 끝났습니다. 잠시 후에 조원들의 간단한 소감으로 덧붙여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굉장히 긴 동영상을 찍었는데 수업 시간에 잘 이해 안 되던 것도 잘 복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네, 저는 그 개인 STM 발표를 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과 배울 수 없던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져서 힘들었지만 너무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조원분들과 많은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요. 교수님의 수업 내용도 좋았지만 저희 조원들끼리 이제 많은 의견 나눌 수 있던 것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 준비하면서 조금 많이 친해진 것 같아서 좋습니다. 저는 1주차
2주차, 3주차 발표가 모두 저한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2주차 발표를 준비했지만 3주차에 했던 경험이라는 주제가 제일 와닿았어요. 경험을 두려움 없이 경험을 하고 그런 경험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진정성을 찾으라는 조언이 저한테 제일 와닿아서 앞으로 그걸 실천하려고 합니다. 재밌는 토론이었어요. 저는 신학적 인간학이란 수업을 잘 몰라가지고 들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조원분들이랑 같이 토론도 하고 정말 의미 있는 강의도 듣고 해가지고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조원분들이랑 친해진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발표하기 전에 먼저 인문학이라는 것 자체에 약간 거부감이 있었는데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도 너무 추상적으로 다가왔었는데 토론을 준비하면서 구체적으로 스스로 생각도 하게 되고 다른 조원분들의 의견도 들으면서 인문학이 그렇게 거부감을 느낄 만한 과목이 아니라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고 좀 더 현실적인 면에서 인문학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STM을 할 때는 한 주차 주제에 대해서만 이렇게 더 세부적으로 했었는데 이렇게 토론을 하니까 1주차, 2주차, 3주차 강연들이 모두 다 연계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좋았고요. 그 다음에는 예전에는 이렇게 제가 발표를 하는 걸 녹음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보는 걸 정말 너무 싫어했거든요. 오그라들어서. 근데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익숙해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STM 발표를 같이 조원들과 준비를 같이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생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한테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이번 토론을 통해서 진정한 프렌드십과 콜라보레이션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발표를 통해서 수업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 조원들끼리 더 친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3조 STM 마치겠습니다.